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느냐? 고성국 그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는데 고박사 그 이야기도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고성국 TV에서 저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번 정 변호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저는 뭐 고성국 TV의 높은 사람입니다. 고 박사님은 아니었어요. 뭐 그러면서 혹시 고성국 TV에 그 출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화가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안 나갈 건데요. 라고 말씀은 당연히 안 드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냐고 했던 시간하고 제가 방송 일정이 그래 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죄송한데 제가 그날은 방송이 이제 겹쳐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 정도 인연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고성국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고성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 전 둘밖에 없어요. 1번 타자 황교안, 2번 타자 윤석열.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내가 잠들기 전에 보는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다? 정법전 TV 안 보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설마 정법전 TV 같은 허접한 유튜브를 받겠습니까? 야, 쟤 뭐냐? 쟤 뭐 이렇게 생긴 게 왜 저러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성국 TV는 그 고성국 TV의 애청자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윤 대통령이 저렇게 그 애청하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도 100만이 넘는 지금은 130만 넘는데요. 그러한 그 매체를 갖다가 만들었나. 그 다음에 고성국 박사하고 굉장히 친한 또는 친했던 지금도 친할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친하냐면 둘이 친구래요.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그와 같이 이렇게 아주 뭐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명도 고성국 박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고성국 박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년생이냐면요. 58년생이에요. 58년 개띠시겠네. 그 다음에 생일은 외우기 쉽네. 321, 3월 21일, 3월 21일 이렇게 딱 나가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성국 박사는 몇 학번이냐면 76학번이거든요. 76학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경기고등학교의 마지막 그 학생이 고성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77학번부터는 뺑뺑이가 됐거든, 서울이. 77학번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만 그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77학번이에요. 그런데 박지만 회장이 몇 년생이라고요? 58년생이라고요. 고성국 박사는 몇 년생이라고요? 58년생이라고요. 그런데 고성국 박사는 국민학교를 옛날은 국민학교였으니까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7살 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76학번이 된 거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를 뺑뺑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경기고 서울대 나오면 옛날 어르신들이 야 쟤는 KS야. 저도 KS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고등학교가 경기가 아니고 경문이니까 어쨌든 경문고등학교 K 아닙니까? 저도 KS입니다. 근데 고성국 박사는 KS는 아니고 뭐다? KK다. KK. KK 하면 좀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 드네.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요. 고대 정외과를 나왔어요. 고대 정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76학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대 정외과가 셉니다. 뭐가 세냐? 이걸로 세잖아요. 데모로 센 과가 그 고대 정외과인데 고성국 학생도 학교 다닐 때부터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 박사가 본인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50때 전두환 시절 때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했대요.
고성국 박사가. 그 다음에 드디어 1986년이면 뭐 29살 때인가? 이때 깜빵에 가요. 잡혀가요. 이때 고문당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혐의는 뭐였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징역을 몇 년 받았느냐?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고성국은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 한국외국어대학에 강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고대 정외과의 박사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옛날에는 박사학위 받으면 뭐 교수 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중에 있어도 뭐 대학 강사 자리는 많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대 박사 과정에 있었던 고성국이 외국어 대학에서 강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출판사, 다산기획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출판사를 했습니까? 아, 나 책 쓰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책 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출판사를 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출판사를 하면서 그 출판사를 통해서 뭐를 갖다가 찍어냈다? 책을 찍어냈는데, 어떤 책을 찍어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책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 출판사 중에 하나가 다산기획이었고, 거기에 대표가 고성국이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깜빵에 잡혀가요. 그런데 왜 깜빵에 가냐면, 옛날에는 책을 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쓰기도 어렵고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책을 번역해서 많이 그 출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책을 번역했느냐? 영어 책이나 독일어 책을 번역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그 수준이 딸렸고, 그래서 어느 나라 책을 많이 번역했습니까? 일본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읽으라고 한 책을 쭉 보니까 너무 책 자체가 도식적이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글을 이딴 식으로 쓰나? 그 다음에 뭐 너무너무 도식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런 걸 읽으라고 하나? 좀 더 이렇게 좀 그럴듯한 그런 책은 없나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책 쓰는 스타일이 정리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쓴다기보다, 깊이 있게 쓴다기보다 그런 책들을 갖다가 아주 요약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일본 사람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본 책을 운동권에서 번역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팜플렛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던져주면서 이거 읽어라, 딸딸딸 외워라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성국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좌익 서적을, 그것도 한두 권도 아니고 100권이 넘는 일본의 좌익 서적을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다산기획이라고 한 출판사에서 판매하다가 걸려가지고 징역 3년을 받은 사람이 고성국이었다. 근데 그러다가 그 3년을 꽉 채우고 출소하지 않고 1988년에 풀려나요. 왜 풀려나오냐면 특사를 받아요. 특사가 뭡니까? 특별 사면. 그러면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6.29 선언해가지고 직선제 해가지고 그때 3파전 YS DJ 노태우 3파전 해가지고 그 YS도 떨어지고 DJ도 떨어지고, 아직도 기억나네. 저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끝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DJ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DJ는 나와선 안 되는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YS도 떨어지고 DJ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YS도 대통령 되고 DJ도 대통령 되고, 뭐 어쨌든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게 198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운동권 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중에 고성국도 있었다. 그래서 풀려난 고성국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렸네. 그래서 1995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고대 정외과에서 그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딱 취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성국이 변신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 운동권, 학생운동도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권의 고성국 학생이, 그 고성국 청년이 1996년, 이제 이때는 뭐 거의 30살, 한 40 가까이 됐던 박사학위 받은 고성국 박사가 그 TV에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96년에 KBS에
추정 60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진행을 맡았는데 그런데 고성국이라고 한 사람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표 방송 K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추정 60분에 앵커가 됐다라고 하니까 고성국이 누구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나이도 아직 그 40살도 안 됐구만. 그런데 어떻게 저기 뭐 추정 60분을 진행을 해? 뭐 뒤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백이 있었던 거 아니야?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현철이라고 YS가 아꼈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현철 씨의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타이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씨의 아들도 지금 뭐 정치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현철이 그 영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고성국과 김현철은 친구래요. 어디 친구냐? 대학 친구. 고대. 어쨌든 김현철 회장이라 그냥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뭐 모르면 회장이지 뭐 사장은 아닐 테니까. 김현철 회장님이 고대 사학관과 나오지 않았나요? 어쨌든 근데 나이가 같고 그래가지고 둘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김현철이 그 당시에 이제 그 YS 때 내 친구 고성국 그 다음에 이런 애 이제 전향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 편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행 한번 맡겨보자 똑똑하다 해가지고 추정 60분 진행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시사평론가로 고성국 박사의 이름이 딱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 2007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정식 이제 시사평론가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성국이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19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고성국은 시사평론가인데 보수 시사평론가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보 좌파 시사평론가였어요. 왜냐하면 뭘 했었냐면 프레시안의 그 프레시안이라고 한 매체 있지 않습니까? 프레시안의 기획위원이었고 고성국 박사가 그 다음에 CBS의 패널이었는데 고정 패널이었는데 CBS의 어떤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을 했느냐? 정관용의 시사자키라고 한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거기에 고정 패널이 고성국이었고 그 다음에 김현정 뉴스쇼 얼마 전에 이제 김현정 앵커 울컥하면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박성태인가 다른 사람이 그 앵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현정 뉴스쇼의 고정 패널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고성국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2011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2011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2010년도에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거기에도 패널로 나갔었던 사람이 고성국 박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낙곰수가 만들어졌어요. 낙곰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2011년이었는데 그런데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낙곰수 최초의 게스트가 누구였느냐? 그게 고성국 박사였대요. 그냥 낙곰수 하자 해가지고 일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이게 그 틀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낙곰수 시작한 지 7번째 7회 때, 야, 우리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 세 명이서 막 떠들다가 저는 사실 낙곰수를 안 봐가지고요. 낙곰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제 뇌피셜로 낙곰수가 셋이서 뭐 이렇게 막 낄낄낄 거리면서 뭐 욕도 하고 뭐 야이 쌍아 뭐 이런 욕도 하고 뭐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한번 게스트 한번 불러볼까? 누구 불러볼까? 야, 고성국 박사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낙곰수에 그다음부터 뭐 게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낙곰수의 첫 번째 게스트가 그게 고성국 박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낙곰수가 막 인기를 얻으니까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낙곰수의 김용민에게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용민 변호사 말고 낙곰수의 김용민은 목사인가? 어쨌든 출마해라.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부추기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했던 사람도 누구였다? 그 사람도 고성국 박사님 되시겠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요, 고성국 박사가 김두관 전 의원을 지지했대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 저기 총선도 나가시고 대선도 나가시고 당신 같은 분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김두관 의원님을 몇 번 뵀었어요. 몇 번 뵀었냐면, 왜 뵀었냐면 김두관 의원의 그 동생이 김두수라고 저랑 같이 MBN에서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들도요, 뭐 좌파 우파 뭐 그런 뭐 있습니까? 형님 동생이지. 그러면 또 같이 그 MBN 근처에 그 어디죠? 그 제가 자주 갔던 동방명주라고 하는 그 동방명주 말고 충무로에 동방명주라고 있는데 거기 탕수육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서 뭐 그때 김두수랑도 밥 먹고 차명진이랑도 밥 먹고 다 형님들인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아예 뭐 생각은 다르지만은 사람은 좋거든요. 김두수 선배는 진짜 뭐 차명진 선배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두수 선배의 형님이니까 김두관 의원님하고 두 번,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같이 저녁 얻어먹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김두관 의원님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근데 김두관을 지지했던 2011년도에 김두관을 지지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고성국 박사였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이 어간까지는 고성국 박사는 완전 좌파였어요. 그 구속돼서 징역까지 살 정도로, 그 다음에 좌파 서적을 100권 넘게 출판해가지고 쫙 뿌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골수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그 고성국 박사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확 바뀐 건 언제냐? 박근혜 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친박근혜, 그것도 대충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잘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박근혜 이런 정도의 아주 찐박 보수 패널로 갑자기 180도로 바뀐 게 언제였느냐? 2012년도 2013년도 이때였고, 그래서 드디어 벌써 얼마나 됐나? 저는 정법전 TV가 생긴 지가 2년하고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고성국 TV는 지금 보니까 2018년 3월 1일에 고성국 TV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가 2026년이니까 두 달만 있으면은 만 그 8년이 되네. 그래서 2018년 3월 1일에 그 유명한 고성국 TV가 론칭이 됐고, 그래서 100만이 넘어간 게 언제였냐면 2024년 재작년 1월 24일. 그때 5년 10개월 만에 고성국 TV가 100만을 돌파했대요. 저는 얼마 정도 있으면은 100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까요? 뭐 올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성국 TV는 한 13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8년을 바라보는 고성국 TV는 지금 100만이다. 그래가지고 2018년 그 3월 1일에 고성국 TV가 론칭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 고성국 TV를 그 하기 전에, 그 론칭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것도 강하게 지지하는 친여 보수 패널로 고성국 박사가 쫙 변신을 했는데, 다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어요. 언제 탄핵됐습니까? 2016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2017년 그 3월에 그 대통령 박근혜 탄핵한다. 그게 2017년 3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1월에 바른정당이 생겨나고 거기에 이해운 후보자가 거기 조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하기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박근혜, 탄핵된 다음엔 대통령은 없어.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국무총리 황교안이었잖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황교안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고성국 박사하고 경기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친했지. 근데 어쨌든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7년 5월 10일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변호사 개업하고, 변호사 개업을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했나? 언제 했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다가 2017년 5월 10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2017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2018년이 됐어요. 1년 동안 막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1년이 지나갔어요.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황교안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15일이었어요. 2019년 1월 15일. 그리고 한 달 보름 지난 뒤인 2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입당한 지 한 달 반 만에 당대표가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였어요.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경선에 붙어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사람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이렇게 3명이 붙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아마 상당한 차이로 당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하면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나 국무총리 할 때나 흐트러짐 없이, 그 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는요,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는 뭐냐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 지금 목사 됐을 수도 있어. 아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분들은 교회에서 저같이 그냥 만년 집사가 아니고 장로도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아예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난 차라리 목회자야.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학대학 가서 정식으로 신학대학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사고사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그랬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야, 최순실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지.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정은 어쩔 것이고, 결과는 어쩔 것이고, 뭔 정의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결과는 평등할 것이고, 어쩔 것이고, 사람이 먼저일 것이고, 야, 내가 먼저래, 나 사람인데 내가 먼저래.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를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나는 치약 칫솔 값도 다 내가 비용을 갖다가 부담할 것이다. 개밥도 다 내 돈으로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켜진 거 있나요?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기 타지마할에 그런 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옷값 떼느라고 아마 대통령 월급 가지고도 허덕허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1년 반을 겪어보니까 아니거든. 결국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황교안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2022년까지예요. 그런데 이미 2019년도부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는데, 2019년 4월 19일에 4.19에 그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냐면 1번이 누군지 아세요? 1번이 황교안이었어요. 1번 황교안 지지율 몇 퍼센트냐? 22.1%였어요. 2등은 누군지 아세요? 2등이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지지율 몇 퍼센트였느냐? 14.9%.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때 재판받고 있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서 피선거권 날아갈 수도 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뭐 골프 칠 때도 뭐 드라이버 멀리 나간다고 뭐 점수 줬습니까? 드라이버 멀리 나가면 힘 들어가가지고 세컨샷 오비 나고 세컨샷 그 뭐 뒷땅 치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 4월 19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4.19란 말이에요. 이날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누구 책을 출판했느냐? 뭐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니까 출판 기념회? 아니 그럼 또 어떤 국회의원이 카드 결제기 놓고 책 팔고 있었나? 그게 아니에요. 2019년 4월 19일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던 사람이 그때 책 제목 그 기념회 이름은 뭐였냐면 타이틀 이름은 뭐였냐면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 누구 책이었느냐? 그 책은 고성국 책이었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2019년 4월 19일에 국회 도서관에 소강당도 아니고 대강당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제목도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 이런 책을 갖다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대표. 제1야당의 대표 황교안이 참석했는데 그때 황교안은 제1야당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성국 박사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 정도로 고성국 박사의 위상이 높았다는 거죠. 2019년에. 그 다음에 며칠 뒤에 4월 19일에 그 출판 기념회 하고 6월 13일이면 두 달도 안 됐을 때 이번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뭐가 있었냐면 심재철 의원실에서 내년 총선 전략 특강을 개최했어요. 그 내년 총선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세미나 같은 게 딱 있었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때 강사가 고성국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고성국 박사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 고성국입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 황교안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대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지. 그러면서 고성국 박사가 2019년 6월 달에 2020년 총선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정치학 박사야. 나 뭐 그 KBS에 추적 60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좌우를 넘나들면서 내가 다 예측하고 내가 뭐 맞추기도 하고 뭐 유명해 내가. 근데 전문가야. 그런데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예측하는 걸로는 내년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집권 3년 차다. 문재인 집권 3년 차는 정권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자유한국당이 155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120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과반수 제1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다. 어쨌든 당대표는 황교안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전략공천 비율을 그 당시 30%에서 50%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고성국 박사가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총선이
그 다음에 딱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총선인데 그 총선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성국 박사가 자유한국당 잘 들어. 내년에 니네가 155석 얻을 거야. 근데 155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돼. 그러면서 전략공천 해야 되는데 전략공천 비율을 30% 가지고 안 돼. 애기 30%가 뭐야? 몇 프로를 해야 된다고? 50%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대표 권한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는 누구다?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누구다? 고성국 친구다. 뭐 고3 때인가 그때 같은 반이었대요. 그럼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평생 검사만 하다가 그러다가 국무총리까지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하다가 잠깐 쉬다가 그러다가 그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정치 경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몇 번 했다? 빵번 했다. 국회의원 0선이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검사만 하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보고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이냐 당대표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황교안하고 똑같은 사람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왜냐? 평생 검사만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권으로 발탁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 뭐가 됐다? 당대표가 됐다. 똑같은 거지. 황교안하고 차이는 황교안은 야당 대표. 그 다음에 한동훈은 여당 대표. 이랬을 뿐이지. 근데 장동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동혁은 물론 그 이 사람들 그 황교안, 윤석열, 한동훈 공통점 뭐냐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직 창창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장동혁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는 차이점은 국회의원 재선을 했지만 근데 재선했다고 해도 한 번은 보궐선거로 중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 22대는 아직 절반도 안 했고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4년도 안 했어. 초선만큼도 안 돼.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황교안,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초보다. 정치 신인이다. 두 번째는 뭐다? 법조인이다. 3명은 검사, 1명은 판사. 그런데 이러한 정치를 해보지 않은 법조인이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을 이끌거나 대통령을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그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총선이 코앞인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황교안을 찾아가겠습니까? 황교안을 찾아가는 사람은 좀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떨어집니까? 황교안 대표님은 제가 딱 찾아가가지고 대표님 저 공천 좀 주실래요? 그러면 어디서 저런 놈이 있나? 아주 못된 놈이네. 아주 그냥 뭐 싸가지도 없고 아주 그 근본이 안 돼 있는 놈이네. 저 사람은 살생부에다 이름 올려라. 정혁지 살생부. 원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황교안 안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고성국 찾아가겠지. 고 박사님 정치 잘 아시잖아요. 그 황 대표님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혁진 변호사라고 있는데 걔가 얼굴은 조금 안습이라도 그래도 걔가 뭐 충성심이 있나? 어쨌든 빵은 잘 먹어. 그러니까 걔 요번에 배지 한번 달아줘. 빵 배지 하나 달아줘.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그래 내가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내 친구 고 박사가 정치 잘하는 고 박사가 정혁진이 같은 애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뇌리에 남는다 안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20년 총선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줄을 쫙 섰대요. 어디에? 황교안 대표실에? 아니라니까. 누구 앞에? 고성국 박사 앞에 줄을 쫙 섰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장성철 소장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성철 생각하기에 황교안의 생각과 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고성국 박사다. 그러니까 정치에 그냥 빠삭한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공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황교안 대표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고성국한테 가야 돼. 고성국한테 가야 돼. 그랬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장성철 소장의 그 증언이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공관위원장, 지금 뭐 공관이 간사 문제 되지 않습니까? 뭐 김병기 뭐 의원 해가지고, 그 다음 뭐 공관위원회 뭐 강선우 의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내 친구 고 박사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니까 누가 봐도 야, 그러면 고성국 박사가 힘이 있겠네. 영향력이 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2020년 그때가 21대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2020년 21대 총선에 있어서 고성국 박사가 상당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4월 15일에 그 21대 총선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결과가 빵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미래통합당 몇 석 나왔느냐? 이게 지역구입니다. 84석. 미래한국당 이건 비례겠죠. 몇 석 나왔느냐? 19석. 합치면 몇 석입니까? 103석 받았어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이 5이 있었는데 이 무소속 5이 아마 거의 다 뭐 윤상현, 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거의 다 미래통합당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니까. 그러면 103에다가 5석을 더하면 108석이네. 이때도 108 번네요. 그러면 또 어떤 당이 그 득표를 했느냐, 저 의석을 가졌느냐. 정의당이요. 그때는 심상정 후보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의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의당이 무려 6석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3석. 그래서 어쨌든 그 야권은 108석이었고 거기에 국민의당까지 그 야권은 103석이었고 그 다음 이제 무소속 뭐 또 입당해가지고 한 108석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안철수 당까지 합쳐봤자 111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땠는가? 더불어민주당 몇 석이었냐면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합치면 딱 180석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최강욱의 열린민주당 있었잖아요. 3석. 그러니까 여당은 당시 여당은 183석이었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가다가 2024년에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격차가 더 심각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1년도 되기 전에 10개월 전에 박사 고성국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그 미래한국당은 155석이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이다. 이거는 박사님이 이렇게 예측하셔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에 2001년 전에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였던 황교안 대표가 22.1%, 이낙연 후보 14.9%보다 뭐 한 7% 이상 앞서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그 총선을 통해 가지고 대패해 가지고 4월 15일에 사퇴해 버렸어요.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2020년. 또 암흑기가 이렇게 쫙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202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에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주목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막 추미애가 키워져, 막 조국이 키워져, 막 누가 키워져 해가지고 막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 안 한다니까 뭐 이러니까 야 멋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 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고성국 박사님 되시겠다. 그래서 2021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아마 고성국 박사도 뭐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이기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뭐 고성국 TV 뭐 본 적도 없어요.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그 보려고 했는데 왠지 스타일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좀 그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쌈박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다음 고성국 박사 기본적으로 고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뭐 저게 맞는 말인가? 저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고성국 박사는 윤석열 후보를 밀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의 거의 뭐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황교안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 출신의 정치 초년생인데 정치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누군가 어드바이저가 필요한데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거를 고성국 박사한테 맡겼던 건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명은 총선에 대패해서 정치 시작한 지 뭐 한 1년 만에 뭐 의미 있는 실적도 못 남기고 그냥 계속 그렇게 빙빙빙 겉돌고 있고 또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기 차가운 데 가 계시고 지금 그렇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고성국 박사가 뭐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이것저것 뭐 이야기 많이 한 거는 뭐 아직도 뭐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그러다가 2024년이 됐어요. 12월이 됐어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딱 터뜨렸더니 12월 9일에 그 고성국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믿어도 된다. 믿기는 뭘 믿겠습니까? 총선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됐는데 어쨌든 12월 9일에 고성국 박사님은 윤석열은 탄핵 안 된다. 믿어라. 응? 탄핵되면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1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통령이 만약에 덜컥 구속이라도 된다면 그러면은 계엄의 골든타임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고성국 TV에서 하자마자 그 다음날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엄은 이러해서 했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럴까? 뭐 그 이야기 듣고 박수치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황당해했었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건 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월 16일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그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인 한국 우파 유튜브의 세계 이런 그 제목으로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 누구를 인용했냐면 고성국 박사를 인용했어요. 근데 고성국 박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민심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뭐 윤 대통령 그 유튜브 많이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윤 대통령이 유튜브 많이 봤다. 뭐 이야기는 이건 팩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고 박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돼가지고 대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고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야당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그 뭐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장대표가 대표가 되니까 지난 9월 2일이었어요. 9월 2일에 그 고성국 박사가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좌파들 봐라. 좌파들은 선거 때 합종 연횡한다. 그런데 이렇게 좌파들 연합의 핵심은 뭐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떡고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떡고물이 바로 뭐다? 공천권이다. 봐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민주당에서 비례 그 국회의원 자리 몇 자리 주지 않느냐? 좌파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보수는 그걸 안 하느냐? 그러면서 고성국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대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첫 번째 어디냐? 자유통일당. 두 번째 어디냐? 자유민주당. 세 번째 어디냐? 우리공화당. 네 번째 어디냐? 자유와 혁신당. 제가 자유통일당은 알겠는데 자유민주당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당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은 제가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플랜카드 많이 광화문에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유와 혁신당이 있나? 이거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 박사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그 우리나라 자유우파 정당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좌파들이 이렇게 공천을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런 데다가 비례 몇 자리씩 막 그 주는데 아이 그 국민의힘도 이렇게 4개의 우파 자유우파 정당에다가 뭐 떡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습니까? 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은 몇 석입니까? 180석이 넘잖아요. 190석이잖아요. 190석. 190석에서 그냥 몇 자리 내주는 거는 되지. 근데 없는 살림에 그걸 갖다가 또 쪼개서 나눠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요. 꼴랑 108석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또 김상욱이야. 김상욱은 절로 날라갔어. 철새 펄펄 날라갔어. 107석인데 뭐 몇 석을 갖다가 줍니까? 그거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고성국 박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느냐? 내년에 올해 말하는 겁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단체장이 230개 정도가 있대요. 뭐 그렇게 많나?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단체장이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뭐 그 어디야 뭐 큰 도시부터 해가지고 조그만한 뭐 군수까지 뭐 구청장까지 다 하면 한 230개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 30개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이 동혁아 뭐 이런 거 같아요. 어이 장동혁이 69년생이에요. 그러면 고성국 박사는 몇 년생입니까? 58년생이에요. 어이 나보다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어쨌든 나보다도 10살도 더 차이가 나는 장동혁이 저기 나한테 내가 당신을 당대표 만들어줬으면 한 30% 그것도 똘똘한 어디? 영남 지역 공천권 30개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9월 2일에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고성국 박사님이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그 단체장 230개 중에 30개도 양보 못하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 30개 양보하죠. 뭐 저기 광주시장도 가져가시고 뭐 전주시장도 가져가시고 뭐 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해도 달도 다 하나님 거 하세요. 저기 태평양도 하나님 가지세요. 대서양도 하나님 가지세요. 대신에 제 지갑 여기 통장 여기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쏴주시는 이 통장만큼은 제가 간직하겠으니까 하나님 저기 태양도 가지시고 수성도 가지시고 금성도 가지시고 다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고맙다 야 태양도 가지라고 하고 지구도 내가 가질까? 네 가지세요. 태평양 가지세요. 동해도 가지시고 뭐 스시마도 가지세요. 뭐 일본도 가지세요. 대신에 내 통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가 30개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공천권? 그거는 무슨 저기 뭐 어디 뭐 강북 지역이나 아니면 뭐 호남 지방이나 제주나 뭐 이런 데 말고 똘똘한 걸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230개라고 하는 단체장 중에 몇 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광역에선 몇 개 얻을까요? 뭐 TK는 없겠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능성이야 다 있지. 현실적으로 몇 개가 될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 정원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뭐 그냥 이러이러한 이야기 들린다 해가지고 정원호 구청장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가 뭐 해가지고 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정도 지지율 가지고 인지도 가지고 지금 4선에 5선을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한테 되겠나? 뭐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근데 뭐 엊그저께인가요? 나온 거 봤더니 물론 이제 뭐 계속 뭐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원호가 29%, 오세훈은 22%, 서울도 이렇단 말이에요. 부산 어떻습니까? 부산도 수사받고 있는 전재수보다 박형준 시장이 오차범위 밖이란 말이에요.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경남은 어떨까요? 울산은 어떨까요?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건 기세이고 추세인데 이러면 광역에서 몇 개나 얻을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지금 광역단체장 갖고 있는 데가 뭐 강원도, 충청남도, 그 다음에 부울경, 그 다음에 뭐 충청북도도 있네요. 뭐 거기에다가 그 서울, 뭐 이렇게 되나? 몇 개지?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그냥 절반인가 피까피까한 것 같아요. 근데 5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바짝 긴장한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알토란 같은 영남 지방 TK의 단체장 30개를 고성국 박사가 나한테 양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제 뭐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또 오늘 많이 오래 했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마나 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이번 총선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박수 쳐주는 거지. 이거는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인정을 해줄 건데 말로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말로만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마음을 열겠다. 그러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포커스는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과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면은 장동혁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겠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마음을 열겠다 해놓고 한동훈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뭐 100번 사고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지켜봐야 될 거는 그거지. 뭐 말 아무리 근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다님 같이 그냥 또 장동혁 페이스도 좋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비디오 형이야. 그 다음에 목소리도 아주 쫙 깔고 그냥 좋아. 오디오와 비디오를 겸비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대패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요. 관심 갖고 팔로우업 해야 될 건 뭐냐면 고성국 박사가 공천권 30개 나한테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와중에 고성국 박사가 엊그저께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고성국 박사가 단체장들 공천권 주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나? 저는 그거 볼 겁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좀 있으면 공천 쫙 하겠죠. 뭐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공천 주겠죠. 뭐 특히 이제 뭐 TK나 뭐 부울경이나 뭐 그다음에 뭐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데, 분당은 성남시지. 그런 데에다가 이제 공천 쫙 주겠죠. 그런데 이 공천권을 누가 행사했느냐? 제대로 행사가 된 거냐? 만약에 공천권이 개판으로 행사됐다라고 하면 지금 뭐 민주당 공천 시스템도 없고 뭐 그렇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도 뭐 비슷하면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 뭐 그놈이 그놈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놈이 그놈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비상계엄 사과한 거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쯤 되면 단순히 말로 사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근사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진짜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 막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6년이 시작됐고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냐면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냐면, 이번 선거를 끝으로 선거가 없습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선거가 없느냐?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2027년에 선거가 있었어야 돼요. 어떤 선거? 대통령 선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그냥 날려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 하면 2026년 하반기 선거 없습니다. 2027년 1년 내내 선거 없습니다. 202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정부 여당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국회 의석수 몇 석입니까? 107석.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폭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시장, 군수, 도지사 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 대통령도 다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자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왜냐?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대승하잖아요. 그러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해서 그래야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롤스로이스라고 하더라도 시내에서 200km로 달리면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 뭐 롤스로이스는 뭐 5억짜리 10억짜리 차니까 안 부셔집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롤스로이스 같은 명차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 그랜저 정도 될래나, 뭐 제네시스까지나 될래나. 그 정도 차 가지고 시내에서 200km 몰다가 박으면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절하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내가 뭐 시장 되고 내가 군수 되고 내가 구청장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그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작동을 할 텐데, 그냥 지금 이렇게 그 서로 싸움질하고 있을 땐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절주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뭐 떠들었던 것 같네요. 뭐 저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